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한반도 정세가 9월에도 반전의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시간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미 국방장관회면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재배치 계획이 없다, 이렇게 강력히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좀 막는 차원을 보였는데, 그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근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선 저는 그 송 장관님께서 예.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국방장관으로서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또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방어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심하는 그 증거인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예. 우선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 클라우제비츠라는 프로이센의 이제 그 가장 유명한 군사 이론가가 전쟁론을 쓴 사람이 이제 개인의 싸움과 국가의 전쟁이 본질적으로 같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상대방이 총을 갖고 있다면 나도 총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이 못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는 내가 총을 갖고 있는 대신에 이웃에 있는 강력한 미국이 갖고 있으니 못 쏠 거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당연히 억제 효과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을 비롯해서 핵무기 숫자가 늘어나면 예. 그만큼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이제 총 쏘는데 방아기에 총을 갖다 놓으면 어쨌든 이제 총으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많은 거와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비핵화에 이제 위배된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오히려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무기 전술핵 갖다 놓으면 이 전술 핵무기의 장점은 사용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작기 때문에. 근데 북한은 천신만고 끝에 지금 60개라 하더라도 그 수십 년 걸쳐서 만들어 왔는데 우리는 미국 핵무기는 비행기 실어 오면 끝납니다. 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 가진 상태에서 우리도 없앨게, 너도 없애라 이렇게 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만약에 비핵하지 않으면 예. 우린 전술 핵무기 갖고 4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달 29일 북한이 그 화성 12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제사회가 또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억제 수단을 좀 반박하면서 뭔가를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론까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하고 전략 폭격기를 동시에 추격하는 그 화력까지 보이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폭격기만 와서 이렇게 전개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한국 공군과 같이 합동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까지 하는 거 좀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과연 그것이 그러면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억제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상대방한테 이거 전쟁이나 공격을 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억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하도록 하는 게 억제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공격을 하면 더 큰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성공 못할 것 같아서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3가지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의지, 내가 그 억제를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능력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3번째가 사실 추상적인데 더욱 중요한 건 신뢰성이라 그럽니다. 예. 내가 만약에 우리를 공격을 하면 완전 그 대규모 응징 보복을 해서 초토화시키겠다. 그래 상대방 저 말이 진짜구나 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나 우리 이제 미국이 B1 또 전개시키고 B-52도 오고 잠수함도 오고 항공모함도 오고 많은 걸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의미 있는 어떤 행위는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북한은 핵
뭐 핵 개발이나 또 미사일 시험 발사 전혀 자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최근에 그런 조금 이제 훈련을 했다는 것이 과연 북한한테 야 이게 지금 조금 더 이제 도발을 하다가는 미국한테 공격받을 수도 있겠다 예. 하는 우려를 갖도록 했겠느냐. 저는 그 점이 조금 우려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수사 예. 또는 뭐 과시 여기에만 치중한 점이 있다. 알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부질없는 객기다 이렇게 좀 비난을 예, 했는데요. 예. 어제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이제 끝났죠. 이번에 이제 연속 한 2번의 도발이 있었고요. 그 기간 네, 내에 네. 이제 9월 9일 구구절인데 국정원도 그랬습니다. 그 무렵에 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구구절을 넘길 수 있을지 그 안에 이제 과연 무슨 추가 도발을 할지 전문가들은 뭔가의 어떤 행동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분이 굉장히 많던데 박 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이 방송에서도 몇 번 그런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도발적 행위를 좀 구분하자. 도발 자체는 우리 공격하는 예, 거지만 예. 핵무기 시험 발사, 뭐 핵실험이나 무사일 시험 발사는 우리한테 당장 위해를 끼치는 거 도발과 아닙니까? 도발적 예. 행위는 다르다. 그런데 예. 그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마다 북한의 이벤트, 한국의 이벤트, 미국의 이벤트와 연결시켜서 이러이러한 의도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UFG 하기 때문에 했다. 그 얘기는 UFG 안 하면 안 했다면 안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건 아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핵 능력을 향상시켰고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떤 로드맵으로 가다가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특히 이제 지난해 9월 9일 날 4차 핵실험 할 때처럼 딱 이벤트에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지금까지 사실은 이벤트하고 연관시켜 보면 예. 뭐 세 개 나라가 다 연관되니까 다 있지 않겠습니까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대응이나 뭐 이벤트하고 상관없이 핵 실험을 하고 예.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도발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 목적이 뭔가? 예. 그러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대비 조치를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는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7, 8월에 경제 관련 민생 시찰은 한 차례도 없이 무기 관련 시찰에만 집중했다. 군 시설 가고 미사일 개발 현장 참관하고요. 발사 현장도 가고요. 자, 왜 이럴까요? 사실은 뭐 핵하고 경제 병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어떤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미사일 개발이랄지 군사 쪽에 굉장히 좀 더 치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근본적으로 봐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 이제 핵무기와 미사일 탑재 핵미사일 됩니다만은 핵미사일 개발하는 목적 의도가 뭔가? 많은 사람들은 뭐 체제 유지라든지 미국과 협상해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한다든지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북한 체제를 누가 위협하고 있는가? 아무도. 예. 예. 따라서 북한이 이제 미사일 핵무기를 개발한 건 6.25 전쟁 이후입니다. 그리고 60년대 이미 소련으로부터 영구형 원자로를 이제 받았고 예. 80년대에 영변 핵발전소를 완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핵무기라는 것이 그 체제가 붕괴될까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까지 지금도 북한이 견제하고 있는 뭐 전 한반도 공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예.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한국은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고 상당히 지금 이 군사에 조금만 집중을 한다면 6.25 때 못 이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닌가. 예. 특히 지난 그 G20 할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김정은이 전 공간에 보내서 지금 이 남한이 가장 취약한 시기다. 이 시기가. 이때 지금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이 두렵게 하도록 만들어서 이 한반도 공산을 쓰도록 좀 노력해라. 이렇게 공문까지도 보냈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겠지만 예. 상당히 김정은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예. 그들의 국가, 당, 군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기 집중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의 그런 허전적인 행위 때문에 주변국 미중일로 모두 지금 골칫거리가 되고 있죠. 네. 그 다음 이번 달이죠. 이제 6, 7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6일 날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러시아의 북한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자, 푸틴 대통령이 지금의 어떤 안보 위기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속에서 어느 정도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보리밭에 있는 종달새가 도망갈 때 언제 도망갔느냐. 주인이 보리를 베려고 할 때 갔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걸 가장 강조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아세안 회의라든지 또 유럽 회의라든지 다양한 나라와 만났을 때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과연 협조된 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될 게 최근 죄송합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한테 상당한 이익을 받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배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내가 북한 핵 문제 해결해 줄게. 그거 좀 유예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그 카드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북한을 좀 자극하면서 미국한테 우크라이나 쪽 관련해서 그 제재 해제하겠다라는 이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 간의 국익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부탁한다고 들어줄 그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러시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지나친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